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 사례와 AI 환경을 앞당기는 플랫폼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솔루션 장준호 수석님과 김민정 책임님, 한국 IBM 김지관 부장님을 모시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형 데이터 및 AI 플랫폼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혁신 구현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각 주제별로 약 2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50분께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데이터 솔루션의 분석 프로젝트 사례집과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소개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솔루션의 장준호 수석님 모시고 챗봇 지리어 인식 정도 증대를 위한 학습 데이터 추천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에서 AI 사업팀을 맡고 있는 장준호 수석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연구소나 그리고 각각의 분석 사업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해봤고,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 형태로 고객사에 납품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추천 모델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션의 주요 내용은 챗봇 지리어 인식 정확도 증대를 위한 학습 데이터 추천 모델입니다. 챗봇 시스템은 많은 사이트에서 구축을 이미 많이들 하셨고요. 그 챗봇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똑똑하게 챗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어떤 시스템의 개발 관점이 아닌 데이터의 분석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전체 컨텐츠의 핵심들은 이렇습니다. 챗봇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황 분석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는지, 그리고 그 모델을 평가한 후에 어떻게 현업에 적용해서 어떤 정상적인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챗봇 서비스의 개요를 설명드리는 이 시점에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챗봇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아키텍처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유저들은 키워드나 음성으로 챗봇 질의를 하게 되고요. 그 챗봇 질의를 쿼리로 변환해서 인텐트라고 하는 질의어 의도 파악 어떤 항목을 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이후에는 주가를 조회하거나 날씨를 조회하거나, 그리고 정보계나 기관계에서 개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죠. 오늘은 이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는 그 인텐트라고 하는 질의 의도 파악기, 저희는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NLU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시키는 형태의 분석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증권사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2019년에 6개월 동안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셨고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폐쇄된 환경, 그리고 고객의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챗봇의 정확도를 상당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고객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용계좌, 그리고 유상증자, 공인인증서 등등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해당 증권사는 이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챗봇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500개의 업무가 담길 수 있는 챗봇, 그리고 각 1,500개의 업무에 약 4만여 개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줬고요. 결국은 그런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신용계좌 등록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미리 매칭되어 있는 의도 매핑을 통해서 신용계좌 등록이 어렵다, 안 된다 라는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관리자들은 답변의 정확도를 파악을 해서 좀 더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신뢰도 구간을 나누어서 신뢰도가 0.85부터 1 사이에 있는 답변은 정상 답변으로 추정을 하고요. 신뢰도가 0.60부터 85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답변은 제공하지만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매핑의 경우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챗봇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좀 더 똑똑한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의 프로세스였었죠. 그런데 작년 중순쯤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여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증가되고 고객 인입이 됐었는데요. 이 A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운영 효율성이 감소되면서 이 인텐트를 분류하는 추천 모델의 개발의 핵심으로 대두가 됐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신뢰도 구간별로 질문의 비율을 나눠보니까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이 특정 구간의 퍼센티지가 30% 이상이 됐었고요. 일평균 500건 이상, 그 수치는 월 평균 약 1만 건 이상으로 관리자들의 운영 부담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 질문의 길이도 이 관리 포인트에 있는 구간에 있는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 이유는 새로운 이슈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리고 증권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매뉴얼 이외로 엄청나게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챗봇 플랫폼에는 약 4만 개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는데 관리자들이 이 4만 개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판단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습니다. 주니어든 시니어든 모두 쉽고 빠르게 정확한 학습 데이터를 등록 가능한 어떤 추천 모델을 만들어 달라 라는 의뢰였었고요. 저희는 그 의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분석가들이 분석 모델을 만들 때 모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챔피언 모델을 확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 다이얼로 플로우라고 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글 머신러닝 기반의 자연어 학습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내부적인 디테일한 알고리즘 부분들은 구글이 저희가 또 외계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구글도 상당히 정확도 높게 잘 만든 모델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매핑된 인텐트가 딱 한 개만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챗봇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챗봇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인텐트를 그대로 신뢰하고 가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는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도로 매칭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군들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LDA 토픽 분류 모델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LDA 토픽 분류 모델은 토픽별 특정 단어가 나타나는 확률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0개의 문서를 기계한테 알려주고 이 1000개를 10개로 이쁘게 잘 나눠줘 라고 명령을 날리면 비주도 학습으로 스스로가 판별해서 1000개의 문서를 10개의 군집으로 잘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LDA 토픽 분류 모델이 분류 쪽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금번 프로젝트처럼 챗봇 질문은 상당히 짧은 텍스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짧은 텍스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약간 클래식하지만 코사인 유사도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 분류 모델은 간단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만났을 때 그 데이터들을 텀 프리퀀시라고 하는 단어 기반의 어떤 확률, 출현 확률, 그리고 IDF라고 하는 문서에서 한 번씩 발견된 이런 확률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기존에 있는 우리 답변과 유사한지를 판단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쓴 이유는 이 코사인 유사도 분류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관리자들이 추적을 해가면서 왜 이런 답변이 매칭이 되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증권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이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비정형 분석 모델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와 키워드 추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델 개발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엔그램 키워드 추출 방식과 그리고 텀 프리퀀시와 IDF 기반의 가중치 산출 방식입니다. 먼저 엔그램 기반의 키워드 추출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명사와 명사를 발견할 때까지 이 두 가지 명사를 복합 명사 형태로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 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명사, 수사, 뭐 단위 의존 명사, 뭐 예를 들면 주식, 두주, 뭐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좀 잘 잡아낼 수 있는 추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형태수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단어들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유사도 산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명사 키워드만이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 어떤 서술성의 어떤 품사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태수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질문 이력을 그대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500개의 인텐트와 그리고 4만여 개의 학습 데이터 이외에 1년 동안 모아둔 고객의 데이터가 10만 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만 건 데이터를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기간별로 새롭게 증가하는 고객의 질문이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슈 때 증권시장이 아까 폭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새로 상장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단어를 시즈널하게 뽑아내서 고객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가중치를 좀 증가하면서 유사도 산출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개발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3베스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아까 추천 모델은 세 가지의 어떤 적절한 답변, 그리고 적절한 인텐트를 제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 질문이 예를 들어서 국내 매매 수수료 알려줘 라는 질문이라고 하면 학습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뒤져서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들 세 가지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천 인텐트는 주식 주문 방법과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 관련 얘기들, 해외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들은 국내 매매 수수료의 문의, 해외 주식 수수료로 나오게 됐었죠. 사실 이런 화면들을 관리자들에게 그대로 만들어 드리고, 이 관리자들은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매매 수수료 문의라는 것이 진짜 고객이 궁금했었던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운영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델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그 개발된 모델을 평가해야 되겠죠. 비정형 분석에서는 어떤 랜덤 샘플링을 통한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어떤 이런 정확도 검토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건의 준비된 분류 결과들 중에서 약 10%를 눈으로 직접 검수하면서 고객과 같이 의논을 나누고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로플로우라는 챗봇 엔진은 사실 1000개를 물어봤을 때 558개밖에 못 맞췄어요. 55.8% 정도가 나왔죠. 그런데 저희의 분류 모델은 누적치를 이용을 하면 한 81% 정도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챗봇이 커버할 수 없는 26% 정도를 이런 추천 모델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모델의 효용성 평가 입장에서는 챗봇이 실패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잘못 매핑된 질문을 학습 데이터로 추가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퍼센티지가 7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2%는 높은 수치로 챗봇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 개발의 주요 평가였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4월에 적용을 시키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석 결과들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모델이 정상 답변에 대한 재현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시처럼 미수 미사용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챗봇이라는 이 친구도 미수 미사용 설정을 알려줬었고, 그리고 저희 추천 모델도 미수 미사용 설정이라는 항목으로 학습을 해서 이런 첫 번째 추천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존의 관리자들은 챗봇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알 수 있었으나 왜 이게 미수 미사용 설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들이 골라졌는지를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정상적인 답변 여부를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한 확인까지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대한 코스트가 많이 들었고 그 시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어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객분은 해외 통화 증거금 설정이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챗봇은 증거금 정의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신뢰도도 보면 0.72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구간 안에 있는 신뢰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추천한 모델 3가지 중에서 추천 순위 3번째를 보시면 해외 증거금이라고 하는 명확한 학습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시해 드리면서 이 관리자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검토해서 빠르게 학습 데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기재를 얻어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해주는 인텐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답변을 또 빠르게 선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실패한 이유를 또 알 수 있으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 모델을 적용한 가장 큰 장점이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모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챗봇의 관리 구간과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아키텍처처럼 기존의 챗봇들은 실시간으로 챗봇 상담이 이루어지죠. 365일 24시간 챗봇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쉬지 않는 동안 많은 고객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만든 빅데이터를 관리자들이 눈으로 보면서 검수를 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이제는 학습 데이터 추천 모델이라고 하는 분석 기반의 모델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관리자들이 다수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주관적인 챗봇을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챗봇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챗봇의 운영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데이터의 추천 모델이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is 모델 도입 이전에는 100% 수동으로 인텐트를 검색하고 그리고 조회하고 챗봇을 관리하셨고요. 그리고 관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즉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매뉴얼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밸런스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증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그리고 이체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서 학습이 많이 과부하되다 보면 다른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텐트별 간의 어떤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은 또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데이터 추천 모델 도입 이후에는 자동화 모델의 인텐트 추천 방식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등록하는 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시는 시간을 체크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기존에 하나의 학습 데이터가 1분 이상의 등록 시간에 걸렸다면 사실 이 학습 데이터 추천 모델을 이용했을 때는 10초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학습 데이터의 등록이라던가 좀 더 용이한 학습 데이터의 파악 그리고 언밸런스 영상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추천 모델이 지금 적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챗봇 시장에서 많은 챗봇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결국 향후에 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챗봇은 분석적인 경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챗봇 시스템 구축과 또 빅데이터 분석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향후 이제 챗봇 시장이 어떤 형태로 형성해 나갈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유에 대해서 좀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생각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챗봇을 만드셨고요. 챗봇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챗봇이 없는 사이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메인의 채널로서 그리고 365일 24시간 일하는 어떤 시스템의 서비스로서 챗봇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제시한 이런 분석에 대한 추천 모델이 결국 적용이 되게 되면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챗봇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좀 더 똑똑하고 사람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두뇌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챗봇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들여서 데이터만 그냥 늘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지금 시즈널한 문제, 그리고 향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모두 모아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그런 데이터 생성을 분석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사실 좀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들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챗봇을 만들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영 코스트는 줄어들면서 그 시간에 사람은 좀 더 고급진 업무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챗봇 시장의 향후의 운영의 방식은 이런 추천 모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솔루션 장준호 수석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 솔루션 김민정 책임님께 순서를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예측 분석 위주로 분석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민정 책임님께서는요,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을 이용한 불량 검출 딥러닝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 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딥러닝과 분석 플랫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불량 검출을 위한 이 딥러닝 모델을 어떤 프로세스로 개발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리고 AI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전쯤과 비교를 해봐도 주변에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와 솔루션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음악이나 영상을 추천해주는 AI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의료업에서는 이 CT 영상을 분석을 해서 병을 판독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업에서는 내 성향에 맞게 그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을 해서 투자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고객 행동이나 물품을 인식하는 그 무인 점포가 상당히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가 그 유명 브랜드의 한 빵집을 들렀는데요. 거기에 비전 검사기가 있더라고요. 계산대에 빵을 펼쳐 놓으면 그 카메라가 무슨 빵인지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포스기에 입력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원의 손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접목이 됐구나라는 걸 좀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할 때 사실 기업에서는 초반에는 그 기업 내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위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보편화가 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플랫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플랫폼의 형태는 사실 분석과 운영 관리 위주의 그 단일 모듈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고객 데이터가 많아지고 수집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각 데이터의 종류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관리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통합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환경이 같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물리적인 인프라 없이 가상 환경에서 수행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현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작년이나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활동이 좀 불가피해지면서 더욱더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딥러닝 활용이나 아니면 가상환경의 이점이 가장 큰 분야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이나 센서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실시간 처리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패턴이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 중에서 이 비전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검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제조업체에서 이 제품의 분량이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 검사기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이 생산이 되게 되면 뒷단에 검사 라인이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 비전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촬영되는 측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2대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각 설비의 PC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촬영해본 이미지 예시인데요. 이렇게 검사하고자 하는 외관을 정의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조 배터리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을 촬영을 한 거고요. 이 내면에 대해서 분량 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체에서는 보통 이 3가지 방법 내에서 외관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하나 전수 검사를 하는 육안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규칙만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량들만 잡아내는 룰 기반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모델 기반의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육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연하고 능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대 근무에 따른 작업자들마다 분량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피로도에 따라서 좀 오판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룰 기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리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보통은 제품 하나당 처리해야 되는 검사해야 되는 시간이 초 단위로 짧은데 그래서 모든 검사 항목을 다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룰 기반 검사와 육안 검사 2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한계점들 때문에 사실 딥러닝 모델 기반의 검사를 많이 도입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 외부 솔루션은 아무래도 내부 알고리즘을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업데이트나 오류 대응에 있어서 좀 피드백이 느리거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을 자체 개발해서 기술 내재화를 해보자라는 게 이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검사는 컴퓨터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 컴퓨터 비전 분야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미지 분류나 객체 탐지, 영역 분할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외관에 대해서 다수의 분량 영역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 탐지 방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분석을 수행할 때 사실 이미지만으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각 이미지가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을 해주는 라벨, 레이블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의 이름이나 유형 등을 식별해서 지정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객체 탐지의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당 다수의 라벨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각 영역을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X, Y 좌표까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기준으로 보면 이미지는 3장이지만 총 6개의 분량 유형이 지금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벨링 작업은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분량 건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데 이 데이터 부족한 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정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네모박스 크기만큼 라벨링을 해주냐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모델 성능이 좌우되는 부분이 또 알고리즘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이 객체 탐지라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FastRCNN과 SSD 그리고 YOLO 기법을 적용을 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당 이미지에 CNN을 적용시켜서 이 특징을 극대화한 피처맵이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이 피처맵에서 불량 특징 같아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다 검출을 해내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관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하는데 그 영역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이 영역을 추출할 때 아직 오염인지 스크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불량인 것 같은 부분들을 다 검출을 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뽑아낸 영역들의 특징을 보고 이제 이게 어떤 불량인 것 같은지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이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객체를 검출하는 영역과 유형을 분류하는 영역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을 각각 따로따로 수행을 하면 투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수행을 하면 원스테이지 디텍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고 계신 FAST RCNN 같은 경우에는 투스테이지 디텍터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SSD와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객체 탐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버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투 스테이지보다는 원 스테이지 방법이 속도 처리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투 스테이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검출력, 정확도가 좀 높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SSD와 욜로 같은 원 스테이지들은 속도는 좀 빠르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양분화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원스테이지 방법들의 정확도가 투스테이지를 따라잡으면서 사실 그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그 실시간 처리에 니즈가 있는 실무에서는 이 원스테이지 방법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분량을 검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요. 촬영을 해서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이미지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를 합니다. 저희는 설비에 이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판정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매일 밤에 1배치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집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분량을 검출할 건지 검사 항목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벨링은 또 어떻게 수행할 건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라벨 정보까지 확보가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사이트에 맞는 성능 지표를 산출해서 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사실 한 번만에 저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 성능은 어떻게 개선시켜 왔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는 튜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개선시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데이터를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양품 이미지를 보고 불량으로 학습시킬 만한 이미지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의 한 20%가량 수를 증가시켰고요. 그 숫자에 맞춰서 학습량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해본 게 기존의 라벨링 기준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기계가 조금 더 잘 학습할 수 있게끔 규격화를 했습니다. 모델이 그 예측 영역을 생성을 할 때 자원의 한계상 모든 크기와 비율 조합으로 박스를 생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은 시간과 학습량으로도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좀 규격화, 한계를 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 정교화 방법이랑 데이터 증가시킨 방법이 개발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일부 모델에 대해서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바꿔본 거였는데요. 모든 객체 탐지 알고리즘 내에는 이 불량 특징을 잡아내는 네트워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층도 바꿔보고, 그리고 앞서 정교한 라벨링 크기에 맞춰서 예측 영역 크기와 비율도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학습률과 오차 가중치도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별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서 저희는 좀 모델별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면서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을 진행할 때 사실 기준이 되는 성능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과검률과 미검률이었습니다. 과검이라는 거는 실제 양품인데 분량으로 잘못 예측한 거고요. 미검은 실제 분량인데 잡아내지 못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량 영역 검출 모델을 개발을 했지만 실제 운영단에서는 단 한 군데라도 분량이면 그 제품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품 기준으로 양분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 실제 분량 여부와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해서 오분류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검과 미검률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닝까지 완료된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은 욜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욜로 모델이 제일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욜로가 원스테이지 디텍터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그 버전 2에서 3로 넘어갈 때 속도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뭐 스킵 커넥션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업데이트 같이 정확도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기존의 단점을 많이 개선시킨 최신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분석 플랫폼이 없어도 개발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IBM의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수집부터 통합 그리고 분석과 적용의 플로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기능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넓은 범위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클라우드 없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을 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각 기업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는 사실 CPD 기반이 아니긴 하지만 이걸 CPD에서 구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음영의 플로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이미지 데이터 를 일배치로 수집을 하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와 분량 유형 정보들은 카탈로그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왓슨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또 배포까지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코그너스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그 분량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공정별로 특이점은 없는지와 같은 그 현황 정보들인데요. 이 현황 정보들은 향후에 공정 개선이나 아니면 그 경영 계획 수립에도 좀 백데이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그 기반 플랫폼의 장점은 여러 역할의 담당자들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중복 업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진행 상황이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 해결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는 이 담당자들이 각 단계에 맞게 잘 나눠져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이 데이터 탐색부터 모델 관리까지 전부 다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IT 담당자가 전사의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석 환경과 운영 환경을 좀 손쉽게 구축을 하고 개발된 모델에 대해서도 배포와 모니터링을 버튼 하나로 좀 수행함으로써 시간이나 좀 공수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같은 회사에서 발표한 기술 트렌드 중에 AI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심지어 최근에는 개인들도 이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델은 사실 많이들 만듭니다. 상당히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모델들을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을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연결되게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델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일련의 AI 프로세스들을 전사적으로 프로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김민정 책임님께서 불량 검출 딥러닝 모델 개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면 이미지가 몇 장 정도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사실 모델 개발을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도 사실 다르고 데이터에 따라서도 달라서 참 일반화하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할 때는 그 검출하고자 하는 유형별로 최소 한 1000장씩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업별로 저희는 1000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몇 년을 모아도 1000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분석을 아예 못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증식이고요. 두 번째는 라벨링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증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간단하게는 상하 좌우 반전부터 뭐 축소나 확대 아니면 각도별로 조금씩 회전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기존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 증식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 모델이 과적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라벨링 고도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라벨링을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라벨링이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는 뭘까요? 물론 이 영역이 오염이야, 이 영역이 스크래치야 라는 걸 알려주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같은 오염이더라도 얼마나 서로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나 스크래치처럼 서로 다른 유형이더라도 얼마나 비슷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보통 최소한 100장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은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사실 학습시킬 때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고 최적의 학습량을 찾았는데요. 이건 각 사이트마다 사실 성능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 가면서 좀 최적의 그 수치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솔루션 김민정 책임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 IBM 김지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IBM 데이터 AI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관입니다. 네, 오늘 그 신뢰 가능한 AI의 효율적인 그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제시라는 타이틀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를 먼저 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세 가지로 크게 흐름을 잡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신뢰 가능한 AI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IBM의 방안으로서 왓슨 오프스케일이라는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IBM에서는 데이터 AI 플랫폼 차원에서 왓슨 오프스케일이라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를 좀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 가능한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AI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친숙한 기술이 되어 있죠.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좀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같은 이제 분석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요즘에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화두인데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보틱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 등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급속하게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특정 인종을 잘못 인식해서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자율주행차가 사물을 탐지를 잘못해서 사고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연초에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텐데 챗봇이 특정 그 성별을 좀 희롱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러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집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도출해 주는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투명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제 차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는 없는가. 그거를 우리는 편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측면에서 알고리즘 문제는 없는가라는 그런 문제 한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그 AI의 문제점들을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이미 OECD에서는 선진국들이 모여서 AI를 위한 그러한 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한 5가지로 축약이 될 건데요. 거기에는 포용성장, 지속가능발전, 복지증진과 같은 그런 큰 담론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AI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 그리고 보안이나 안정성의 확보, 이런 것들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현재 아닙니다만 큰 원칙을 각 선진국에서 이미 잘 따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이런 AI의 신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막연히 하실 텐데요. 한 3가지로 키워드를 축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핵심 지표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ir, 공정성이죠. 공정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로서 AI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robust, AI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모델의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품질을 측정하고 떨어지는 추세를 인지해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로버스트라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지표들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내뱉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핵심 키워드나 핵심 키워드와 지표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AI의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AI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업무의 웹이나 앱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크게 흐름을 그려놓은 거고요. 앱이란 건 우리가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또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앱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주입을 하는 거를 이제 요즘에 굉장히 그런 화두로 하고 있는데요. 앱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것들을 유즈케이스를 뽑아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드는 일을 흔히들 하죠. 여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핵심 지표들을 조금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특정 그 그룹을 차별하는가 등의 어떤 편향성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생김새를 보면서 우리가 모델의 결과나 성능 하락 그리고 편향의 문제를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의 전체적인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핵심 지표들을 전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뢰 가능한 AI의 이제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IBM에서는 왓슨 오픈 스케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신뢰 가능한 AI를 구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례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IBM 왓슨 오픈 스케일로서 그 윈블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테니스 대회는 국제 대회, 이렇게 큰 대회일수록 굉장히 많은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데요. 이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화면을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2분 이내에 신속하게 그렇게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동영상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고요. 선수에 대한 프로필, 그다음에 관중에 대한 정보, 뭐 현장에서의 관중의 함성 소리,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한 내용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선수나
특정 어떤 관중의 함성 소리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IBM에서는 이 윈블던뿐만 아니라 US 오픈에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IBM 왓슨 오픈 스케일의 두 번째 사례로서는 금융권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KPMG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 컨설팅 회사죠.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AI 모델의 무결성, 공정성, 설명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로 해서 금융권에 그 AI 모델을 그런 적용시키는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KPMG는 그 왓슨 오픈 스케일을 도입함으로써 그 인지되지 못하는 AI 편향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잘 이해하고 규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AI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권 사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왓슨 오픈 스케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굉장히 흔히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죠.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을 하면 우리는 이제 심사를 하고 대출을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보와 또 그에 연계된 외부의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대출을 내줘도 될지에 대한 그 리스크를 판별하는 모델이 뒤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드는 거는 밖에 외주 기관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갖고 있어서 이런 모델들을 많이 이제 만들곤 하시죠. 리스크 모델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내부 개발을 할 거고요. 개발을 한 모델을 운영화함에 있어서 운영된 모델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판별을 할 텐데요. 그 뒤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의 똑같은 모델이 한 벌 더 후보군으로서 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개발할 당시에 A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지만 또 다른 똘똘했던 B 알고리즘을 여전히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스크 모델이 하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한 3벌의 모델이 뒷단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모델의 공정성, 품질, 추세, 그리고 설명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IBM 왓슨 오픈 스케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모델에는 운영 중인 모델, 그리고 운영 중이지는 않지만 뒷단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대기 중인 모델, 그리고 모델을 만들 당시에 후보군이었던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된 모델 한 3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유즈 케이스에 이렇게 3개의 모델이 그냥 샘플로 나와 있지만 각 기업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델들이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0개의 모델이 돌고 있으면은 이런 3가지 모델이 추가적으로 뒤에서 돌고 있다고 하면 300개의 모델이 다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많은 머신러닝 AI 모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신뢰 가능한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솔루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형태로 전체적인 모델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그 공정성 지표의 그 축으로서 편향성을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어떤 특정 모델이 성별이나 연령을 차별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별이면은 남성 대비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 많은 안정적인 소득군에 대비해서 젊은 연령층을 차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편향성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알람을 주고요. 보시다시피 편향을 즉시적으로 자동 제거해서 그 편향 제거된 모델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기술도 IBM 왓슨 오픈 스케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이어스, 즉 그 편향성뿐만이 아니라 모델의 기본적인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이러한 지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즉각적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확도 감소를 유발하는 그러한 특정 트랜잭션들을 다 속성을 분석을 해서 그 정확도가 감소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어떻게 모델을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까지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점이 식별된 그러한 어떤 특정 모델 결과에 대해서는 맨 밑단에 트랜잭션 단위까지 추적을 해서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영향력의 정도를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단에 트랜잭션까지도 추적하고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왓슨 오픈 스케일의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추적된 맨 밑단에 트랜잭션까지 추적된 그런 결과를 실제 사용자가 또는 분석가가 원래 결과를 보고 AI가 추천해주는 그러한 왓슨 오픈 스케일이 추천해준 제시 결과랑 비교를 하면서 What if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정 결과를 조금 다시 고쳐봄으로써 모델의 결과를 동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행태를 관찰하고 또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왓슨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 IBM은 오픈 소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의 영역별로 기존부터 예전부터 품질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오픈소스에 제공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오픈소스의 기술들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이 있다고 해서 다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러한 좋은 엔진들은 기술적으로 외부에 딱 공개를 해놓고 상용화된 자동차처럼 왓슨 오픈 스케일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쉽게 AI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모델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왓슨 오픈 스케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쉽게 고객들이 써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 무료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서 직접 제공되는 그런 데모 에셋도 살펴보시고 운영 중인 모델이 있으시다면 직접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왓슨 오픈 스케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IBM 데이터 AI 플랫폼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IBM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AI 플랫폼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오늘 주로 설명드린 왓슨 오픈 스케일 서비스가 보이실 거고요. 사실 그 서비스의 축은 크게 MLOps와 DataOps 중에 MLOps의 일부를 지금 설명드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AI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테스트해서 배포하고 운영화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화된 모델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모델의 모니터링 부분, 왓슨 오픈 스케일 부분이었고요. IBM에서는 모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쉽게 모델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오토 AI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쉽게 운영화 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왓슨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LOp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의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옵스 관점에서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나 오픈 페이지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앞서 설명드린 왓슨 오픈 스케일 외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오토 AI와 운영 자동화하는 왓슨 머신러닝을 짧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왓슨 스튜디오라고 하는 모델 개발 환경 안에서는 오토 AI라고 하는 자동화된 머신러닝 개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바와 같이 데이터를 불러들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파생 변수를 만들고 모델을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다양한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런 오토 A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반 분석가들이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는 때에 맞춰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분석가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확인을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제공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모델, 최적화된 모델은 선택하는 즉시 거기에 대한 세부 지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별된 모델은 모델의 운영 환경이죠. 왓슨 머신러닝에서 즉각적으로 쉽게 배포 운영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운영화한다고 하면은 실시간 온라인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배치 작업으로 일괄적으로 스코어링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자의 그 입맛에 맞게,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을 해서 즉각적으로 자동 운영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다양한 언어로 앱 개발자나 다른 제3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생성된 코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IBM의 데이터 AI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외부 기관의 평가로서 저희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위치 그리고 플랫폼의 어떤 그 위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경에 포레스터 웨이브에서 예측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에서 IBM이 리더 그룹에 선정된 예입니다. X축에는 보통 이제 그 플랫폼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요. Y축에서는 현재의 오퍼링의 어떤 그런 기능 역량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고 그 이전에 앞서서 2019년에도 엔터프라이즈 인사이트 플랫폼이라는 평가 영역에서 수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는 조금 더 최신입니다. 올해 평가한 내용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플랫폼 분야에서 역시 최상위 리더 그룹에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또 2020년에는 IDC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를 받아서 역시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IBM 데이터 AI 플랫폼을 소개해드렸고 특히나 신뢰 가능한 AI를 위해서 왓슨 오픈스케일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저희 IBM은 플랫폼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벤더사이고요.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분석 스킬 그리고 컨설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의 컨설팅 역량과 IBM의 플랫폼 역량을 하나로 합쳐서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또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이 사례 그리고 서비스를 소개를 통해서 조금 저희의 어떤 역량을 인지하여 주시고 또 좋은 기회에 현장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로 찾아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IBM 김지관 부장님께서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IBM의 방안부터 또 IBM 플랫폼의 강점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이제 AI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좀 고도화하려는 고객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좀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고객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 4년 정도를 AI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또는 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자체적으로 인력을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AI의 여정을 이제 가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현업에서 고민하시는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플랫폼을 만들고 분석 자체,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IBM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역량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빵을 생산하는 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빵을 만드는 데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기계는 저희 같은 IBM이나 좋은 또 솔루션 회사들을 찾아서 빠르고 쉽게 시장에 나가고 비즈니스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위해서 AI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데이터 솔루션의 분석 프로젝트 사례집과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 소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